2023년 여름 서울 명동 환전소. 민수 씨는 유럽 배낭여행을 앞두고 환전하러 왔습니다. 손에는 2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가 있었습니다. 한 달간 모은 돈이었습니다. 환전소 직원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200만 원이면 1380유로 드립니다. 민수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 200만 원이 고작 1380유로? 200만 원이면 서울에서 괜찮은 원룸 월세인데 유럽에서는 호텔 일주일치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독일에서 커피 한 잔에 5유로를 내면서 민수 씨는 씁쓸했습니다. 7,200원짜리 커피라니 서울에서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가 4,500원인데 말입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다음 여행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개월 후 민수 씨는 베트남 다낭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50만 원을 환전했습니다. 환전소 직원이 지폐 뭉치를 건넸습니다. 무려 920만 동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손에 든 지폐 뭉치를 보며 웃음이 나왔습니다. 백만장자 된 기분인데,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쌀국수 한 그릇이 6만 동이라는 걸. 여전히 우리 돈 3,500원인 겁니다. 민수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독일에서는 내 돈이 쪼그라들었는데 베트남에서는 갑자기 거부가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살 수 있는 게 비슷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같은 돈인데 왜 나라마다 가치가 이렇게 다를까요? 1,000원은 왜 1유로도 아니고 1,000동도 아닐까요? 더 이상한 건 환율이 매일 바뀐다는 겁니다. 어제는 2달러에 1,320원이었는데 오늘은 1,340원입니다. 20원이 올랐습니다. 누가 이걸 정하는 걸까요? 어디선가 회의를 해서 오늘은 20원 올리자 이렇게 결정하는 걸까요? 아니면 자동으로 바뀌는 걸까요? 오늘은 이 모든 의문을 풀어보겠습니다. 왜 환전할 때마다 손해보는 기분이 드는지, 그리고 부모님이 옛날에는 1달러가 700원이었는데 라고 하시는 그 시절 이야기까지. 그 비밀은 100년도 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옛날에는 돈이 금과 직접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세대에게 물어보세요. 예전엔 은행 가면 돈을 금으로 바꿔줬다는 얘기를 들을 겁니다. 이게 금본위제입니다. 금본위제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정부가 돈을 찍으면 그만큼의 금을 금고에 보관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정부가 1만 원짜리 지폐를 발행하면 그에 해당하는 금을 금고에 넣어뒀습니다. 언제든지 그 지폐를 들고 가면 금으로 바꿔줬습니다. 이 1만 원을 금으로 주세요. 네. 여기 금 0.3g입니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1달러는 정확히 1.5g의 금으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영국 파운드는 7.3g이며 일본 엔화는 0.75g이었습니다. 그래서 환율 계산이 간단했습니다. 금의 무게만 비교하면 됐으니까요. 1파운드는 7.3g이고 1달러는 1.5g이니까 1파운드는 약 4.7달러였습니다. 수학 문제 풀듯이 계산하면 끝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의 장점은 확실했습니다. 정부가 돈을 함부로 찍어낼 수 없었습니다. 금이 있어야만 지폐를 만들 수 있었으니까요.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환율도 안정적이었습니다. 금의 양으로 가치가 정해졌으니까요. 부모님이 옛날엔 물가가 안정적이었어 라고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60년대 박정희 정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고속도로를 깔고 공장을 짓고 댐을 건설하려면 막대한 돈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금고에 금이 부족했습니다. 돈을 더 찍고 싶은데 금이 없는 겁니다. 세계적으로도 비슷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돈이 더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금은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땅을 파서 금을 캐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전쟁이 터지면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때 각국 정부는 엄청난 돈이 필요했습니다. 군대를 먹여야 하고 무기를 만들어야 하고 병사들에게 월급을 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금고에 금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금본 위제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전쟁 중에는 예외입니다. 전쟁이 끝난 후 다시 금본 위제로 돌아가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또 터졌고 경제는 더 복잡해졌습니다. 1944년 브레튼우즈 협정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이었습니다. 미국 달러만 금과 연결하고 다른 나라 돈은 달러와 연결하자. 미국이 세계 금의 대부분을 갖고 있었으니까요. 한국 원화도 달러에 고정됐습니다. 당시 1달러는 65원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엄청나게 쌉니다.
하지만 이것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60년대 말 미국은 베트남 전쟁 때문에 돈을 너무 많이 썼습니다. 금고에 금은 부족한데 찍어낸 달러는 너무 많았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눈치챘습니다. 미국이 약속을 못 지킬 것 같은데 1971년 8월 15일 닉슨 대통령이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더 이상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지 않겠습니다. 금 본위제가 완전히 끝난 겁니다. 그날 밤 한국도 패닉에 빠졌습니다. 달러가 금이 아니라고? 그럼 우리 원화는? 환율이 요동쳤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불안화폐의 시대입니다. 어려운 용어죠? 쉽게 말하면 금으로 바꿀 수 없는 돈입니다. 그냥 정부가 이게 돈이다 라고 선언하면 그게 돈이 되는 겁니다. 금이나 이인 같은 실물로 뒷받침되지 않습니다. 그냥 종이에 숫자가 적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지갑에 있는 10,000원짜리 지폐를 한번 꺼내보세요. 그냥 종이입니다. 한국은행 총재 도장이 찍혀 있을 뿐입니다. 금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은으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가치가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그게 10,000원의 가치가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편의점에 가면 10,000원으로 김밥과 음료수를 살 수 있다고 믿으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비판합니다. 종이 쪼가리잖아. 금도 없는데 무슨 가치가 있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가 이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한국도, 미국도, 일본도, 유럽도. 불안화폐의 가치는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신뢰입니다. 내일도 이 돈으로 밥을 먹을 수 있다고 믿으면 그 돈은 가치가 있습니다. 정부가 안정적이고 경제가 탄탄하면 사람들은 그 나라 돈을 신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법칙이 등장합니다. 바로 수요와 공급입니다. 물리적 가치가 없기 때문에 돈의 가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돈을 원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달러를 원합니다. 미국이 세계 최대 경제이고 정치적으로 안정적이고 달러로 석유를 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달러 가치가 높습니다. 1달러에 1,300원이 넘습니다. 반대로 베네수엘라 볼리바르는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베네수엘라인조차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정부가 돈을 마구 찍어내서 인플레이션이 미친 듯이 올랐으니까요. 그래서 1달러가 수백만 볼리바르가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통화의 수요와 공급을 결정할까요? 민수 씨가 환전소에서 받는 환율은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요?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요즘 마트 가면 느끼시죠? 이거 예전에 3,000원이었는데 지금 4,500원이네? 이게 인플레이션입니다.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줄어드는 겁니다. 2019년에 10,000원으로 편의점에서 김밥 2줄, 삼각김밥 하나, 바나나 우유 하나를 샀습니다. 2024년에는 10,000원으로 김밥 한 줄하고 음료수 하나밖에 못 삽니다. 같은 10,000원인데 살 수 있는 게 절반이 된 겁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간단합니다. 물건의 양에 비해 돈이 너무 많아지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코로나 때를 생각해 보세요.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나눠줬습니다.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렸습니다. 사람들은 그 돈으로 물건을 샀습니다. 수요가 늘었습니다. 하지만 공급은 그대로였습니다. 공장이 문 닫고 물류가 끊겼으니까요. 결과는 물가가 폭등했습니다. 한 나라의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그 나라 통화 가치는 떨어집니다. 아무도 가치가 떨어지는 돈을 사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요. 터키의 사례를 보시죠. 2018년부터 터키 리라화가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초 1달러는 3.8리라였습니다. 2023년에는 1달러가 30리라를 넘어섰습니다. 5년 만에 8배나 떨어진 겁니다. 터키에서 유학 중이던 한국 학생들은 환호했습니다. 생활비가 8분의 1로 줄었어. 하지만 터키 국민들에게는 악몽이었습니다. 수입품 가격이 8배로 뛰었으니까요. 짐바브웨는 더 극단적입니다. 1980년대 짐바브웨 달러는 미국 달러보다 가치가 높았습니다. 짐바브웨 달러가 1.35 미국 달러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옛날 짐바브웨는 잘 살았다고 하시는 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2000년대 초반 로버트 무가베 대통령이 토지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백인 농장주들로부터 땅을 빼앗아 흑인들에게 나눠줬습니다. 명분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땅을 받은 사람들 대부분이 농사를 못 지었습니다. 농업 생산량이 급감했습니다.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정부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뭘 했을까요?
돈을 찍어냈습니다. 미친 듯이 찍어냈습니다. 2008년 짐바브웨의 인플레이션율은 연간 89.7세스틸리언%를 기록했습니다. 0이 21개 붙은 숫자입니다. 아침에 계란 한 판이 100만 짐바브웬 달러였다면 저녁에는 200만 달러가 됐습니다. 정부는 100조 짐바브웨 달러 지폐를 발행했습니다. 서울 강남 아파트 가격보다 0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걸로도 빵 한 덩어리를 살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지폐를 손수레에 담아서 시장에 갔습니다. 돈다발로 벽지를 발랐습니다. 휴지보다 쌌으니까요. 결국 짐바브웨는 자국 통화를 포기했습니다. 지금은 미국 달러를 씁니다. 자국 돈을 버린 겁니다. 최근 다시 자국 통화를 되찾으려 한다고 하는데 잘 될까요? 두 번째 요인은 금리입니다. 뉴스에서 자주 듣는 용어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했습니다. 금리가 도대체 뭐길래 뉴스에서 난리일까요? 금리는 돈을 빌리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은행에서 1억 원을 빌렸는데 금리가 연 4%라면 1년에 400만 원의 이자를 내야 합니다. 한국은행 같은 중앙은행이 이 금리를 결정합니다. 금리가 환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한국의 금리가 높으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몰려듭니다. 왜냐고요? 돈을 맡기면 이자를 많이 받으니까요. 2022년을 기억하세요? 미국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렸습니다. 0.25%에서 5.5%까지 올렸습니다. 한국 투자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원화를 팔고 달러를 샀습니다. 미국 국채를 사기 위해서였습니다. 미국 국채가 연 5% 이자를 주니까요. 한국은행 정기 예금보다 높았습니다. 그 결과 원화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2021년 1달러는 1180원이었습니다. 2022년 10월에는 1440원까지 올랐습니다. 260원이나 올라간 겁니다. 민수 씨가 미국 여행 가려고 1000달러를 환전하려면 2021년에는 118만 원이 필요했는데 2022년에는 144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26만 원이 더 드는 겁니다. 똑같은 여행인데 말이죠. 반대로 한국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원화를 삽니다. 한국 국채나 한국은행에 돈을 맡기려고요. 원화 수요가 증가합니다. 원화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나라가 금리를 최대한 높여서 투자자를 끌어들이면 되지 않을까요? 안 됩니다. 왜냐고요? 금리가 오르면 서민들이 고통받습니다. 여러분이 집을 사려고 은행에서 5억 원을 빌렸다고 칩시다. 금리가 3%라면 연간 1,500만 원의 이자입니다. 한 달에 125만 원씩 내야 합니다. 그런데 금리가 7%로 오르면요. 연간 3,500만 원의 이자입니다. 한 달에 291만 원씩 내야 합니다. 2배가 넘습니다. 생활이 힘들어집니다. 집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장을 지으려면 돈을 빌려야 합니다. 금리가 높으면 투자를 안 합니다. 투자가 줄면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실업률이 오릅니다. 경기 침체가 옵니다. 2023년 한국이 딱 이 상황이었습니다. 고금리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폐업했습니다. 건설사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은 줄타기를 합니다. 금리를 너무 낮추면 인플레이션이 옵니다. 너무 높이면 경기 침체가 옵니다. 딱 적당한 지점을 찾아야 합니다. 바로 이 때문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를 발표할 때 전국이 숨죽이며 지켜보는 겁니다. 그의 한마디가 내 집 대출 이자를 결정하니까요. 세 번째 요인은 국가의 안정성과 외국인 투자입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기억하시나요? 그때부터 한국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본격적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삼성, LG, 현대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원화가 필요합니다.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삽니다. 원화 수요가 증가합니다. 원화 가치가 올라갑니다. 1990년대 내내 원화는 강세였습니다. 한국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으니까요. 하지만 1997년 IMF 외환 위기가 터졌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한국이 위험하다. 모두가 원화를 팔고 달러로 도망쳤습니다. 원화 가치가 폭락했습니다. 1997년 초 1달러는 850원이었습니다. 1997년 12월에는 196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안정적인 나라를 찾습니다. 정치적으로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곳 말입니다. 왜냐고요? 정치가 불안하면 규칙이 계속 바뀝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나라가 외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10년간 법인세를 10%로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삼성이 그 나라에 1조 원을 투자해서 공장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2년 후 정권이 바뀌면서
갑자기 법인세를 35%로 올렸습니다. 어떻겠습니까? 비용이 3배 이상 늘어납니다. 손해를 봅니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또는 어떤 나라에서 시위와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칩시다. 공장 노동자들이 매달 파업을 합니다. 생산이 중단됩니다. 아이폰 출시일을 못 맞춥니다. 애플이 화를 냅니다. 계약을 끊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안정적인 나라를 선호합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정치적으로 꽤 안정적입니다. 60년 넘게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경제정책은 크게 안 바뀝니다. 법치가 작동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좋아합니다. 삼성전자 주식의 50% 이상을 외국인이 갖고 있습니다. 네 번째 요인은 수출과 수입입니다.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2023년 한국 수출액은 6,320억 달러였습니다. 우리 돈 840조 원입니다. 엄청난 금액입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에 갤럭시 스마트폰을 수출한다고 칩시다. 미국인들은 달러로 지불합니다. 하지만 삼성은 한국 회사입니다. 직원들에게 월급을 원화로 줘야 하고 한국에서 부품을 원화로 사야 합니다. 그래서 받은 달러를 원화로 바꿉니다. 원화 수요가 증가합니다. 반대로 한국이 중동에서 석유를 수입한다고 칩시다. 석유값을 달러로 내야 합니다. SK에너지는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삽니다. 달러 수요가 증가합니다. 한국은 무역 수지가 중요합니다. 수출이 수입보다 많으면 무역 흑자입니다. 외국에서 달러가 들어옵니다. 원화 수요가 증가합니다. 원화 가치가 올라갑니다. 반대로 수입이 수출보다 많으면 무역 적자입니다. 달러가 빠져나갑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집니다. 2022년을 기억하세요? 유가가 폭등했습니다. 한국은 석유를 전량 수입합니다. 석유 수입액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무역 적자가 417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최대였습니다. 달러가 빠져나갔습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가장 극적인 예가 페트로달러입니다. 1970년대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거래를 했습니다. 너리 석유를 우리가 지켜주겠다. 대신 석유를 팔 때 달러로만 받아라. 사우디는 동의했습니다. 다른 산유국들도 따라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거의 모든 나라가 석유를 필요로 합니다. 한국도 석유를 사려면 달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출해서 달러를 벌어야 합니다. 달러를 비축해야 합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달러를 쌓기 시작했습니다. 달러는 세계 기축통화가 됐습니다. 한국은 2024년 현재 외환 보유액이 4,200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 560조 원어치를 달러로 갖고 있습니다. 1997년 IMF 때는 외환 보유액이 40억 달러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망한 겁니다. 이제는 100배가 넘습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통화 고정입니다. 어떤 나라들은 환율 변동이 귀찮습니다. 차라리 다른 나라 돈에 우리 돈을 고정시키자. 홍콩이 그렇습니다. 홍콩 달러는 미국 달러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1 미국 달러는 항상 78 홍콩 달러입니다. 40년 넘게 이 환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홍콩에 여행 가면 환율 걱정이 없습니다. 계산기로 7.8만 곱하면 끝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비슷합니다. 사우디 리알을 달러에 고정했습니다. 1달러는 항상 3.75 리알입니다. 석유를 달러로 파니까 달러에 고정하는 게 편합니다. 통화 고정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안정적입니다. 예측 가능합니다. 환율 별 변동 걱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큰 나라 경제에 완전히 의존하게 됩니다. 달러가 떨어지면 홍콩 달러도 떨어집니다. 운명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변동환율제를 씁니다. 시장에서 환율이 결정됩니다. 정부가 개입하기는 하지만 완전히 고정하지는 않습니다. 자율성을 원하니까요. 상황에 따라 환율을 조정하고 싶으니까요. 통화마다 가치가 다른 이유를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이 생깁니다. 왜 전 세계가 하나의 통화를 쓰지 않을까? 환전 안 하면 편한데? 좋은 생각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매우 위험합니다. 유로화를 봅시다. 유럽 19개국이 같은 돈을 씁니다. 프랑스에서 이탈리아로 여행 가도 환전할 필요 없습니다. 편리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2009년 그리스 금융위기를 봅시다. 그리스는 빚이 너무 많았습니다. 만약 그리스가 자국 통화를 가지고 있었다면 통화 가치를 떨어뜨려서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유로를 쓰니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의 위기는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로 확산됐습니다. 독일이 그리스를 구제해야 했습니다. 독일 국민들은 화가 났습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 빚을 갚아줘야 해? 전 세계가 하나의 통화를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훨씬 더 위험합니다. 당신은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저축했습니다. 그런데 아르헨티나가
경제를 망쳤습니다. 정부가 돈을 마구 찍어냈습니다. 세계 공통 통화라서 한국에도 인플레이션이 옵니다. 당신의 저축 가치가 떨어집니다. 남미의 실수 때문에 당신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한 나라의 문제가 전 세계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각 나라가 자국 통화를 갖는 게 안전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원화를 최대한 강하게 만들어야 할까? 정답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원화가 강하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해외여행이 쌉니다. 수입품도 쌉니다. 아이폰, 명품 가방, 수입차가 쌉니다. 유학생들도 좋아합니다. 학비 부담이 줄어드니까요. 하지만 나쁜 점도 있습니다. 수출이 어려워집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갤럭시를 팔 때 가격이 비싸집니다.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애플에게 밀립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출이 줄면 공장이 어려워집니다.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반대로 원화가 약하면 어떨까요? 수출이 잘 됩니다. 한국 제품이 해외에서 싸게 보입니다. 더 많이 팔립니다. 삼성, LG, 현대가 좋아합니다.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하지만 해외여행은 비싸집니다. 수입품도 비싸집니다. 서민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줄타기를 합니다. 너무 강해도 안 되고 너무 약해도 안 됩니다. 적당한 지점을 찾습니다. 1달러에 1,100원에서 1,400원 사이를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민수 씨는 이제 이해했습니다. 왜 환전할 때마다 환율이 다른지, 왜 유럽 여행이 비싼지, 왜 정부가 환율에 신경 쓰는지. 통화의 가치는 금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신뢰, 경제의 힘, 정치의 안정성, 그리고 수요와 공급으로 정해집니다. 환율은 매 순간 변합니다. 삼성이 실적을 발표하고, 한국은행이 금리를 바꾸고,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미국이 금리를 올립니다. 모든 게 환율에 영향을 미칩니다. 살아 숨쉬는 유기체 같습니다. 다음에 명동환전소에 가면 잠시 생각해보세요. 내가 받는 이 환율은 어떻게 정해진 걸까? 수많은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걸 믿기 때문에 작동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지갑에 있는 10,000원짜리는 그냥 종이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그게 10,000원의 가치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편의점에서 김밥을 살 수 있습니다.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그건 그냥 종이 쪼가리가 됩니다. 돈의 가치는 결국 우리의 믿음에서 나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